작물 재배 기초이론이라는 뭐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다. 농사는 경제행위죠, 그죠? 예. 토지노동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재배라는 것은 인간이 경지, 땅을 이용해요.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수량을 내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지출할 때 숫자 있잖아요. 수량. 그래서 이제 거둬들이는 양, 수확하는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이제 농업을 처음 배우면 이런 걸 고등학교 때도 배울 거예요, 아마.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작물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재배 기술이에요. 농사 짓는 기술. 그냥 뭐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농업이 과학이거든요. 옛날에는 농업도 과학이다 그랬는데 농업이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배 기술이 필요가 하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날씨가 안 맞춰주면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반타작하는 게 농사예요. 아주 일기가 좋은 해는 풍년 들고, 그것도 풍년이 들면은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악순환이죠. 근데 기상 환경이 안 좋거나 그래가지고서는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는 농사를 잘 질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게 기술이죠.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더 버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종이에요. 품종. 그러니까는 똑같은 당귀를 심는다. 뭐 당귀까지 예를 안 들어도 배추를 심는다. 흔하게. 고추를 하더라도 말이죠. 병에 강한 놈. 그리고 고추가 매운 고추 같으면 매운맛이 강하고 단맛이 좀 나는 놈. 뭐 이런 것도 품종이 결정을 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종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품종이 지역에 여기서는 잘 되는데 저기 저 광주 내려가면 안 되고, 광주에서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런 그 기후를 탑니다, 이게. 그래서 적지에 잘 적응하는 적품종,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무리 품종도 그냥 무조건 품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합한 품종의 선택.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수확을 많이 내서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작물 수량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해서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 재배 기술, 환경 조건, 유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기울어도 농사는 잘 될 수가 없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반타작이다. 이 기상 환경이라는 것이 기상뿐만이 아니에요. 토양 환경,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맞지 않는 토양, 물이 잘 빠지는데 심어야 될 걸 갖다가 논에 갖다 심는다든지 똑같은 토양에도. 그래서 그 환경 조건에는 기상 환경도 있지만서도 토양 환경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서 크는 풀이나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광합성 그러지 않습니까? 광합성. 아주 뭐 중학교 생물 시간부터 배운 걸 겁니다. 나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말이죠. 녹색 식물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녹색을 띠는 녹색 식물이 광에너지를 받아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 올린 물을 이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 과정을 광합성입니다.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 이산화탄소, 광. 이 세 가지가 그런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합성을 시키는 것이 광합성이다. 그래서 고등식물 잎의 이론적 광합성 효율은 지표 입사강 에너지의 33.2%.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안 어려워요. 지표란 건 땅 표면이에요. 땅 표면에 떨어지는 입사되는 광에너지의 33% 정도밖에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시키는 것은 33%예요. 100% 다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33%에 해당한다. 근데 그나마도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광합성률은 1 내지 4%에 불과하다. 태양 에너지는 기술만 발전을 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니까 그냥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배에 앞서 이제 제일 환경 중에서도 아까 이제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물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태양광 에너지하고 세 가지가 물질 대사를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건 이제 식물 자체가 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식물을 기른다고 하는 그 재배가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된 겁니다. 재배 기술 발달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식물 재배라는 것이 이제 식물 영양 측면에서의 발달. 그리고 아까 유전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작물을 개량한 것, 그 다음에 작물을 보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생육을 조절해 주고 농기구 이런 것들이 다 잘 결합이 되고 했을 적에 농사가 성공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발달해 온 것이 식물영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비료의 3요소. 질소인산가리는 늘 뭔지를 몰라도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식물 영양이 질소인산칼이 옛날에는 질소 유지에 그냥 키만 크게 잘 몰랐을 적엔 질소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비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연구소에서 저런 농사를 지을 적에도 질소 몇 킬로에 이게 성분량으로다가 이제 해놓으면 그거 갖다 실비량으로 계산을 하고는 비료 봉투에 써 있는 질소의 함량이 46%다, 16%다, 22%다. 그럼 그걸 다시 역산해서 실제 비료를 주는 양으로 다 계산하거든요. 요즘에는 콩에는 8대 3대 3, 8대 질소인산가리의 비율이 833이다. 그럼 그거를 합해서 만드는 복합비료까지 나오고요. 복합비료. 그러니까 뭐 콩 전용 복비, 배추 전용 복비 다 복합비료가 지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물 영양 측면에서 이제 비료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근데 이거 이전에는 또 인분만 주어서 작물 키웠어요. 인분만 주어서 키우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러고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작물 보호, 지금 농약, 지금 식물의학이라고 작물 보호제라고 그러죠. 농약이라고 그러면 무시무시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없을 적에는 유일한 농약이라는 것이 파라치온 DDT밖에 없어요. 살충제, 살균제라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배추밭에 가서 하얀 보재기에다가 DDT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달고 작대기 하나씩 배추 포기에 다니면서 톡톡 이렇게 털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작물 보호는 이제 그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양 장품종 바뀐 거, 작물 보호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 발달해온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 개량이라는 것은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은 중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뭐가 어떻고, 뭐 분리비가 어떻게 나나가 9대 3대 3대 이런 막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여하는 유전자 수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물 육종학자들이 제 전공이 원래 작물 육종입니다. 그래서 육종학자들이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심플한 원칙 하에서 그것만 가지고서 교배 육종을 해오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돌연변이, 저거 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어는 무타치온에 영어로는 뮤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갑자기 변해버린 게 돌연이 나타나는 변이란 말이죠. 이 자연 상태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뱀 중에 흰뱀, 그것도 돌연변이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귀하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변이체를 찾아내면 엄청난 수확입니다. 굉장한 이용해 먹고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 돌연변이.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요즘에는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 아니면은 방사선, 특히 농업에서는 농업 방사선은 감마선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돌연변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어떤 화학물질 처리를 한다든지 방사선 처리를 해버리면은 다음 때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 쭈그러진 놈도 생기고 뭐 하여간 별 희한한 놈이 다 생깁니다. 후대에 가서. 그러면 그 막 다양하게 변한 것 중에서 야, 요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뽑아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교배한다든지 순계 분리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제 작물 개량, 작물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지 유전공학, 유전공학도 또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저 유전공학이라는 게 제일 초창기는 조직배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직배양. 티슈 칼처를 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지황같이, 지황을 보셨어야지 얘기가 잘 통하는데, 이게 그 바이러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은 슈팁, 생장점 제일 끝에 부분은 바이러스 프리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먹었어요.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슈팁을 따서 거기에서 다시 식물체를 만들어내서 그러면은 그 식물체는 바이러스 프리 스탁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증식해 심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배양을 하다가 지금은 뭐 친자 소송도 하고 뭐 DNA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뭐 셀 퓨전이라 해서 세포를 융합시키는 기술, 별 기술이 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후진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세계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는 레벨이 비슷한 정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유전과학 그룹이 한참 처음에 얘기 나올 적에 그 제일 잘 써먹었던 게 뭐냐면은 포메이토라는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식물체는 토마토의 토마토 밑에는 감자가 달리는 그 포테이토와 뭐죠? 토마토하고 둘을 거진 포메이토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실제 가능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보라색 장미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거 더 엄청난 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에서도 보면은 원래 이놈이 꽃 피는 시기가 7, 8월이야. 근데 7, 8월 되면 엄청 뜨거운 데다가 비가 또 와. 그러면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맞춰도 잘 안 익어요. 썩고. 그러면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비 오는 걸 하늘에다가 그냥 다 칠 수도 없고 가림막을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개화기를 한 달 정도 앞으로 당기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졌고 해바라기가 옛날 우리 해바라기는 우리 어려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담장 너머로다 들여다본다 해 뜨는 쪽으로 다 돌잖아요. 이게 뭐가 저렇게. 근데 어려서 봐서 그런지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바라기 구경 잘 못해요. 어딘지 일부러 심어놓은 데가 좀 있건데 경관작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해바라기가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말이죠. 저도 그때 키가 이만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요까지밖에 안 와요. 해바라기가. 키가. 그러고 헤드라고 대가리는 쟁반만 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야,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작물을 개량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는 유전공학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도 이런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돌연변이 같은 것을 이용은 합니다. 하지만서도 그래도 컨벤셔널 브리딩 늘 하던 대로의 전통 육종 방법이 제일 정확해요. 암 수술에다가 남의 그 자기 수술이 와서 수정 못하게끔 불알을 전부 까고 수술을 전부 떼어내버리고 남의 수술을 갖다 꽃가루 갖다 이렇게 묻혀주는 거. 그게 이제 교배한다고 그러는데요. 돼지도 남의 집에 가서 다 개도 그렇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 거기서 나오는 F1이라 그러죠. 잡종 1세대에는 애미에 비해 반 닮은 놈, 반반씩 닮은 놈. 그럼 그걸 다시 종자를 받아서 또 쫙 피면은 쭉 분리가 되죠. 그럼 그 중에 또 없고 또 그 종자가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컨벤셔널 브리딩, 전통적인 육종 방법인데 아직도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물 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병해충.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름 기상이 병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비 오고 비 오는 날 햇빛 안 나오고 그러고 햇빛 나오는 바짝 그냥 햇빛 나서 태우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번성하기 참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 재배적인 기술로다가 그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서도 근본적으로 다 내병충성이 강한 병에 강한 품종, 충에 강한 품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다 풀 뽑았어요. 그 피사리 아세요? 피사리? 피사리를 아시나요? 논에 옛날이면 말이죠. 모시면 없고 이만큼 크면 전부 들어가 피 뽑아내고 피사리라 그랬어요. 그 잔딩이가 끊어져 가서 구부리고 가려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런 밀고 다니면서 피만 뽑아내는데 그게 나. 그러다 지금은 말이죠. 농약하면 탁 쳐버려온 배만 살고 피다 주고. 잔디밭에 골프장 잔디밭 같은 데 가보면은 잔디말이지 잡풀이 별로 없어요. 골프장, 고급 골프장 가보면은. 그거 전부 농약이거든요. 골프장에서 농약 무지하게 들이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디밭에 크로바, 꼭 잔디밭 망치는 게 토끼풀이에요. 그죠? 크로바. 이게 이제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광엽 잡초. 그러니까 이파리가 넓은 놈들만 잡는 제초제가 있어요. 그러면 삐죽삐죽한 이런 것들은 안 상하고 토끼풀, 말풀, 크로바라는 거 그것만 갖다 말려주기 위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러한 재배의 요소 중에 작물 보호, 병해충 문제, 잡초 문제 이런 것들을 케미칼로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케미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농약. 저 뒤에 농약 얘기가 나올 텐데. 자, 그다음에 이제 생육 조절 그냥 옛날에는 생긴 대로 크게 놔뒀었는데 요새는 생장 조절제라는 거 쓰고 생장 조절 중에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쓰는데 이 마디하고 마디가 이렇게 길어져요. 마디하고 마디가 길어지면은 약하죠. 여기가. 그러면 마디에 생시기가 나오면서 거기 과일이 달린다든지 토마토가 달린다든지 하면은 이거 바짝바짝 붙여놓으면은 더 많이 달리고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간 신장, 마디와 마디 사이를 신장을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에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생장 조절제 중에는 혹시 월남전 안 가셨죠? 예. 그 정도 나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고엽제 저온에 있잖아요. 그죠? 고엽제. 그게 작물 건조제예요. 고엽제라는 것이. 그리고 헬기 타고 왁 뿌려버리면은 누렇게 말라버리고 그러니까는 뼈뚜껑 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딜이 막 퍼부어가 있어 그냥. 평화적인 용법을 농업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왜 저 미국에 카튼 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목화벨트, 카튼 필드. 목화 농사만 잔뜩 하는 데 가보면
그거 수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일시에 솜이 터져가지고 그래야지 아이고 입에서 돌고 안 나와요. 자꾸 뭐든지. 그럼 이제 기계가 큰 기계가 오면서 목과 솜만 따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건조제를 쳐버립니다. 작물 건조제를 쳐버리면은 목화 이파리가 다 말라버려요. 그럼 동화작용을 못하죠. 목화 이파리가 없으니까 동화작용을 못하고 그냥 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시키는 거예요. 고사. 솜은 이미 끝났어. 솜이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고구마 딱 따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 생육 조절에서 생장 조정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의 혁명이 우리가 주곡 작업 달성 3,800만 석을 달성했다. 그래서 옛날 농촌진흥청 효능관 앞에 오면 녹색혁명 탑이라고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상금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쌀이 부족할 적에 통일로 만들어서 이제 근데 그거는 그 품종 육성 성과하고 재배 기술의 개발하고 이게 병행돼서 이제 주곡의 작업이 달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밭농사에 가서는 비닐로 PVC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 것이 몇 년 됐을까요? 한 50년 됐나나? 그전엔 그런 것도 없었고 비닐 전에 뭐 썼느냐? 유리 썼죠. 유리. 온실 만드는 것도 옛날에 고구마 전열 온상 같은 거 전열 들어가기 전에 인분 집어넣고 집 깔고 뭐 캐캐 이렇게 해놓고 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비닐로 있기 전에는 다 유리 썼었어요. 유리는 또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때가. 근데 지금은 비닐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중 내륙이라고 그러죠. 내륙 중에 그냥 뺑뺑 다른 나라는 막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스탄이 엄청 많아요. 그 동해하고는. 스탄이 땅, 랜드라고 하는 뜻이라는데 형제들의 땅 뭐 그래서. 근데 거기에 엄청 더운데 왜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 더운데 왜 하우스가 필요하냐? 그 비도 많이 안 와요. 그런 나라는. 그런데도 하우스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 자동 조절을 해주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토마토 저쪽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토마토 엄청 먹습니다. 우리 겨울에 김장 담궈 놓는 거하고 똑같이 그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피클용 품종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요만한 병에다가 그 집마다 다 있어요. 그 깡통 닫는 거. 밀봉해서 닫는 그거 해놓고서 갖다 수백 병씩 큰 거 뭐 잘 사는 집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비닐하우스 안에서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장 조정제까지 전부 저 기계실에서 다 컴퓨터 조작해 놓으면 때 되면은 밤에는 쳐요. 사막지방에 있는 데가. 그럼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카튼 탁 내려오게 돼 있고 미스트 쫙 뿌리고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런 데 한번 가서 구경해 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갖다가 거기다 보급한다고 가서 1년 반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비닐하우스인데 생전 뭐 지어보기로 했으면 뭐했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비닐농법이 작물 재배 기술의 발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재라는 거, 이건 뭐 경운기 나오고 트랙터 나오고 콤바인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농기구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PVC라는 것이 이제 포리비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농자재 PVC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죠 활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러한 이런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 발달을 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다음에 이제 작물 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나가야겠다. 작물 그러면은 특용작물 그러면은 여기 특용작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용작물은 특용작물에 속합니다. 고구마, 곡류는 미곡, 쌀, 맹류, 보리, 밀보리, 잡곡,
두류는 콩 종류, 서류는 감자, 고구마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먹는 식용작물이고 특용작물은 전분작물, 전분 가닥거로 만들고 하는 거 전분. 감자도 전분작물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전분작물. 그 다음에 유료, 돈 내는 유료가 아니라 기름감. 근데 콩은 우리는 식용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두류 콩으로. 근데 이 저쪽에서는 전부 콩 기름용이에요. 기름용이고 사료용이고. 그리고 이제 유료에서는 뭐 청기름, 들기름, 땅콩, 해바라기 뭐 많지 않습니까? 기름 짜 먹는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없는 아마, 캐놀라, 우리 이제 유채 있잖아요. 유채 이런 것들이 기름감이고. 섬유는 청바지 하면 면이잖아요. 청바지는 면입니다. 면. 그래서 목화를 비롯해서 왕골만 돗자리 만드는 인초, 왕골, 뭐 대마, 저마, 왕마, 황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섬유작물 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는 설탕 원료 100% 수입입니다.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것들이 당뇨에 쓰는데 우리도 옛날에 사탕수수, 사탕무를 우리가 농사 지을 것을 나보다 대선배들이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수가 제일 지저분하게 많은 게 약용입니다. 특용작물 중에 약용작물. 약용작물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니 해도 인삼이죠. 그래서 인삼은 별도로 따로 하나 빼서 박을 만들어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17주 중에 마지막 2시간은 내가 인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작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기호, 지 좋아서 담배. 요거 기호, 대표적인 기호작물이고 차. 여기서 얘기하는 차는 땅콩차, 율무차, 호두차. 그건 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시간에 그죠? 차는 카페인을 함유해서 진정작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차다. 그래서 커피, 뭐 홍차, 뭐 이런 정도가 차 종류고요. 녹비, 푸른 비료라는 뜻이에요. 푸른 비료. 그러니까 생채로다가 그냥 갈아엎어서 땅에 지력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름감이에요. 거름감 작물이 녹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비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료로 씁니다. 그래서 건초로 만들어서 곰포 사이렌지도 만들고 담금 먹이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료 작물이고 작물을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 이제 원예 작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채소로 들어가면 과채류, 근채류, 협채류, 격엽채류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과채가 뭡니까? 과채류가. 과일채소 뭐가 있어요? 토마토 채소예요? 과일 아니에요. 그런 거 많아요. 과채류.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꽃은 풀이냐 나무냐. 또 이것도 구분해 나가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재배 환경이 5가지가 이거 없으면 재배를 못합니다. 5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토양,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사람도 그렇고 식물이 생존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지 이산화탄소를 거기서부터 작물들이 흡수해서 동화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기. 그 다음에 온도. 이게 안 맞춰주면 안 돼요. 동토에 가면 작물 재배가 안 돼요. 그죠? 얼어붙은 땅, 동토의 땅, 시베리아 막 그래서. 근데 가보면 알라스카, 얼음장에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데는 하우스도 짓고 온실도 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또 필요한 것이 광입니다. 요 5가지 공기, 온도, 광은 조절이 안 돼요. 요건 자연 조건입니다. 하지만 토양과 수분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관수하면 되는 거고 비만이 오면 덜 맞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공기나 온도나 광은 근데 이것도 일부는 조절을 하죠. 광도 적색광, 녹색광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도 밤에
불을 계속 켜놓으면은 들깨밭 옆에 부대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더니 보안등을 켜놔서는 그거 공장 담장 치고 나서부터는 들깨 농사가 하나도 안 돼. 들깨가 안 달려.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는 식물이 광을 이용하는데 이제 광도라 그러죠. 광도. 룩스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깨밭에 최고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 불빛 받으면 밤에도 받으면은 5촉이면은 반응을 해요. 5룩스만 돼도. 그러니까 가로등 켜놓은 데 밑에는 들깨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밤에 불을 켜주면은 꽃은 안 피고 계속 크기만 해,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12장 묶어가지고서는 100원씩 받고 슈퍼에 가면 그거 하는 게 전부 하우스 안에서 저녁에 불을 켜줘요. 그러면 꽃이 못 펴. 계속 키 크면서 이파리만 달아내는 거. 못할 짓이지, 그놈들한테는.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광이 일부는 그렇게, 온도도 마찬가지고, 저온철이나 버너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깜깜한 데 집어넣고 추운 데 집어넣고 해서 꽃을 또 피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는 제어된 환경 내에서는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재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넓은 면적의 자연 상태에서는 이거는 제어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이거는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제 5가지인데 토양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따지더라면 지력, 땅심, 땅의 힘, 지력. 그 다음에 토성, 땅의 토양의 성질. 이제 뒤에 줄친 것들은 조금 자세히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 토양의 구조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거 다 알고서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무기성분, 유기물, 그 다음에 수분은 보면 말이죠. 뒤에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거는. 이 복잡합니다. 토양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기는 흙. 흙이 보면은 토양 삼상이라고, 상까질 것 같은데. 삼상은 고상, 액상, 기상입니다. 그러면 흙에는 그냥 흙부실이 토양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입자, 이제 고상이 입자입니다. 그리고 액상이라는 것은 그 입자 사이사이에 바짝 말른 것 같지만서도 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액상. 그 다음에 기상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냥 공기. 그러면 이 흙을 한 오금 이렇게 파서 딱 쥐어보면은 적습 상태다. 이 땅이 지금 습기가 적합하다. 종자를 심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이렇게 잡아서 놨을 적에 송편 만들어서 꾹꾹 누르는 것처럼 그대로 형체가 부스러지지 않고 남았을 때가 토양 수분 함량이 약 70%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종자를 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다 놨는데 흐트러진다. 그러면 물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 입자와 입자, 공극과 공극의 물,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양 삼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상이 50%, 액상 30%, 기상이 20%에서 여기 이제 적정 토양 삼상의 적정 그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렇다 치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입자를 구분할 때 우리가 자갈이라 하면 이거 뭐 에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갈은 강자갈은 집 짓고는 요새는 강자갈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전부 도산 깨가지고 갖다 콩자갈 만들고 빻아가지고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콩자갈만 하더라도 하나가 이거만큼은 해요, 그죠? 근데 입경이 지름이 2mm 이상은 자갈로 분류가 됩니다. 농업토양에서 자갈이라는 것은 2mm 이상. 그 다음에 자갈 거친 모래, 가는 모래, 이거 뭐더라, 이게 하나. 더 가는 모래인가. 하여간, 이렇게 해서 2mm 이상에서 2에서 0.2, 0.에서 0.02, 0.0에서 0.00이, 이게 점토라고 하는 것은 입경이 0.002mm 이하를 점토라고 합니다.
아주 그 저 뭐야 머드 축제 하는 데가 보령 머드 축제. 네, 그 고은옥 말이죠. 그것이 여기에 아마 한 식토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점토 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입자들이 함량에 따라서 토성을 분류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토, 양토, 식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양토는 가장 중간에 것, 양호한 것, 양토. 거기에서 모래질이 더 많으면은 사양토고, 양토 중에 점질이 많은 거, 조금 좀 축축하다. 입자가 가늘다 하면은 식토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에 하나씩 더 놔서 사토하고 양토의 중간은 사양토, 양토하고 식토하고 중간은 식양토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점토 이 아주 입경이 작은 것들이 50% 이상 되는 것은 식토. 식토 중에서도 일반 논땅은 식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 조대흙이라고 그랬나? 저는 어렸을 때 저기 촌에서 살아서 말이죠. 조대흙 가다가 그 뭐 공작 시간이라고 그러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뭐 만들고 그랬잖아요. 흙덩어리 갖다가 요새는 전부터 그 나오잖아요. 애들 거는 손에 묻어도 묻지도 않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고요. 토양을 얘기할 적에 사토, 양토, 식양토 하는데 사토는 이런 점토 함량이 12.5% 이하인 거고 이건 50% 이상이다. 근데 이것도 필요 없고 모래기 많은 놈은 사토. 완전 모래 사토죠. 그러고 그냥 아주 논땅도 물 더 안 빠지는 그런 논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점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입자 간에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논땅은. 근데 그것이 밭땅은 물이 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밭땅도 집안이 뭐냐에 따라서 수직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토, 양토, 식양토, 사토, 양토의 중간은 사양토, 사토, 식토의 중간은 식양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밭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토나 사양토 정도. 제일 작물 재배하기가 좋은 데가 여기고 논은 보통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논은 식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토양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기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밀양원소, 다량원소, 필수원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필수원소가 토양 중에 있는 무기성분의 필수원소가 16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 추소, 질소, 인칼 많습니다. 근데 어디가 있나 그게? 이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들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황 이런 것들은 작은 이게 16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량원소가 많이 그중에 많이 있는 것이 6가지고 미량으로 들어있는 것이 13가 있잖아요. 13이죠. 그래서 필수요소 16가지 중에 3가지는 아주 극미량이든지 그럴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필수원소 중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붕소, 규소 요건데 요거의 생리작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름을 준다고 그럴 적에도 이치를 알고 주자 이런 얘기예요. 질소라고 하는 것은 나이트레이트죠. 니트로겐이라고 그러죠. 나이트레이트. 엽록소, 단백질 이런 그 효소의 구성 성분이면서 이건 몰라되고 주로 생장 개화결실을 지배한다. 생장에 관련한다.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은 잘 큰다. 이 식물 외형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합성이나 호흡이나 질소도 과제 다 과제를 합니다만 인산은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개화결실 종자를 생성하는데 결실, 개화결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인산이.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은
세포의 팽합 유지라는데 세포의 팽합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세포가 빵빵해지는 압력. 그러면 세포의 팽합 유지를 통해서 식물체를 강건하게 해주는, 튼튼하게 해주는. 세포의 팽합이 확 불어서 꽉 차 있으면은 단단할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다가. 그래서 뭐 세포 팽합 유지 또 저기 하기도 나쁘니까는 질소는 키우고 인산은 씨맺게 하고 칼리는 안 실어주고 탄탄하게 짱짱하게 크게 하고 요 세 가지 역할을 질소, 인산, 칼리, 비료의 3대 요소인데 그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제 칼슘이나 붕소나 규소나 이런 것들은 규소가 역시 칼륨하고 비슷합니다. 이 규산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저 규산질 비료가 또 따로 나와요. 돌가루 갖다 만드는 건데 그거를 줌으로 해서 식물체가 굉장히 강건하게 딱딱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제 붕소결 비비 붕소가 없으면 꼭 붕소를 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붕소하고 칼슘하고는 이 뭐라 그러나 기량도 아니고 상호 많으면은 작아지면 많아지고 그럴 때 거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래서 붕소에는 칼슘을 거의 같이 시용하고 비료에도 아마 그렇게 지금 섞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붕소가 결핍이 되면은 결실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석회가 많아지면은 붕소가 결핍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면 여기는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없죠. 구에는 서울시만 있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그 지금 어디 그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토양분석 아무 데서 다 해줘요. 그러면 12 초반까지 내죠. 이 밭은 인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인산질 비료를 어느 정도를 주십시오. 이런 12 초반까지 병원에 가면 사람도 환자 처방 내는 거와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기물 그러는데요. 토양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 유기물 하잖아요. 무기물은 앞에 얘기한 무기물은 주로 철광석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그 유기물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동물과 식물이 썩어서 분해된 잔재 남아 있는 것. 이게 이제 유기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탭이 만들고 그랬던 것이 다 그 유기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유기물이 많죠. 돼지 거름, 소거름, 뭐 닭똥 이런 게 다 유기물이죠. 결국에는 동물, 식물에 부패된 잔재 이런 것을 유기물이라고 보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유기물은 퇴비를 집어넣는다. 비료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퇴비는 비료가 아닙니다. 비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질소인산가리가 비료고 거기에 붕사나 석회나 이것도 비료는 아닙니다. 이건 토양 계량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기물인데 이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암석의 분해 촉진이라는 게 바위에 갖다가 유기물 갖다 놓는다고 바위가 깨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국에는 암석입니다. 우리 모래고 땅을 저기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계속 풍화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부서지고 자라지고 이래서 쌓여 있는 것이 퇴적물 된 것이 이제 토양인데 거기다 유기물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러한 암석을 분해 촉진을 한다. 그 다음에 암석이니까 암석이지만은 실제 좀 땅 속에 있는 거 저건 암석이라 못 쓰고 흙입자, 토양입자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분해시켜주는 것을 촉진한다. 다량원소나 미량연소의 원소의 영양공급원이 될 수 있고 영양공급원인데 비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광합성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수 보비력을 증대시켜준다. 보수
우파 보수가 아니라 물을 끌어안는 보수, 물을 끌어안는 힘.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은 땅에는 가물을 덜 타요. 끌어안고 이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료, 보비. 비료도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그래서 거름은 많이 집어넣는데 지금 우리 약주 심는다는데 그 거름 그거 갖다 놓은 거에서는 더 줘야 돼요, 사실은. 그냥 그거만이라도 우선 다 끼워주면 되는데 보통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10A당 2톤 300평에 2톤 집어넣는 게 기본입니다. 2,000kg 300평에. 그러면 평당 7kg가 들어가요. 해마다. 근데 저거는 작지만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물 때문에 유기물을 먹이채로 해서 미생물이 거기서 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검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광을 받았을 적에 지온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토양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다.